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올해도 K 컨텐츠가 1을 내고 있습니다. 기생충과 미나리, 오징어 게임에 이어 파친코가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로써 한국 관련 작품이 4년 연속 트로피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한국 작품 3편이 동시에 후보에 올라 새삼 K 컨텐츠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수출 성과도 좋다고 합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K 컨텐츠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가전제품 86억 달러보다 실적도 월등하다고 하네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컨텐츠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이제는 K 컨텐츠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효자 수출 품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K 컨텐츠가 요즘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 하나 더 있어 보입니다. 바로 컨텐츠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특허 출원 단계에 있었어도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부 기관이라든가 민간 기관이 그 기술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하지만 컨텐츠 분야는 아직 그런 내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컨텐츠 분야의 경우에도요, 소규모 영상 관련한 회사들이 대부분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회사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도해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컨텐츠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컨텐츠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정부가 만들어서 민간 부분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컨텐츠 평가 자체를 하는 기관들이 연방 정부 차원의 전문 평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 평가 회사 또는 회계 법인 등도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론과 연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도요, 자국 컨텐츠 시장을 절대 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런던, 요크셔, 햄버 지역 같은 곳에서 영세하게 컨텐츠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자금 그리고 컨텐츠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교수님?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좀 컨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는요, 그 컨텐츠 관련한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그리고 전작이 얼마나 흥행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컨텐츠의 원작은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컨텐츠 흥행이라는 게 반드시 그 회사의 전작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원작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컨텐츠가 흥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현재 한참 탄력을 받고 있는 우리 컨텐츠 산업이 앞으로 더욱더 전 세계를 누비기 위해서는 우리 컨텐츠를 제대로 평가해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월 17일 화요일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깊게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은 연필 짝꿍인 지우개의 모든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별 말씀을요. 네. 요일이 달라서 얼굴 뵐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렇죠. 맨날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리고 수요일 하셨고 저는 화요일에서 예. 항상 엇갈리곤 했는데 네,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저는 진행자가 바뀌면서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왜요? 사실 근데 이진우 기자님은 이 코너가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대신 공부해드리는 코너인데 예. 이진우 기자님은 그래도 공부를 요즘 바쁘셔가지고 좀 게을리하셨거든요. 근데 네. 박정호 교수님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아는 것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또 왜 그러세요 또? 마치 대학생이 교수님께
리포트 검사 맡으러 오는 것 같은. 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스러워요 지금.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도 공부왕 이종훈 들으면서 야, 저런 면이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네라는 거 정말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오늘은 정말 추억어린 주제네요. 지우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주변에 지우개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뭐 지우개가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만한 시장 규모 이런 게 됩니까? 시장 규모 꽤 커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마켓 분석 자료 업체인 데이터 인텔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지우개 시장이 2021년 1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2천억 원이 됩니다. 2조 2천억 원이면 사실 크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글로벌 지우개 시장이 매년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늘어난다고요? 네, 저도 뭐 이건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데이터 인텔로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지우개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장 규모 역시 2030년이 되면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매년 4.8% 성장하는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럼요. 아직까지 성장률 자체도 낮지도 않네요. 네. 그러면 지우개 시장이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뭐 남다른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우개 시장,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우개 같은 경우 요즘 주변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망한 산업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가장 큰 비결은 공부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이들. 아, 컴퓨터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일이 많아진 요즘 사실 지우개 쓸 일이 별로 없다. 네. 또 종이나 노트에 메모를 해도 볼펜으로 쓰는 일이 많아서 지우개 쓸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나 박정호 교수님 같은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예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지우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되는 문구용품이에요. 즉 지우개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이고, 재밌는 건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우개를 잘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우개를 새로 사야 되는 일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우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중에 하나는 지우개를 잘 잊어먹는다. 잊어먹는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렇게 지우개를 새로 사오면 며칠 지나서 혹은 몇 주 지나서 어디선가 그 없어졌던 지우개가 나타나요. 아, 그래서 집에 잃어버렸던 지우개가 나타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계속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지우개를 참 많이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우개 따먹기를 제가 잘 못했어요. 지우개 따먹기에서 따먹기 일어서. 아세요? 아, 그럼요. 저도 그 세대인데요. 손가락으로 지우개 탁 튕겨서 그럼요. 상대방 지우개 위에 지우개 올라가면 저희 때는 그걸 지우개 씨름이라고 불렀어요. 지우개 씨름이라고 예, 했어요. 예, 예. 이게 전국 각 지역마다 로컬 룰도 다르고 그다음에 방식도 좀 다르고 이름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우개 따먹기 못해가지고 그 따먹기에서 잃어버린 게 많아서 지우개 새로 샀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지우개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을 한두 번 했었던 이유가, 그 대왕 지우개라고 지우개가 엄청 큰 게 있어요. 네, 그걸로 지우개 씨름을 하면 그게 좀 약간 승기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시 새로 살려고. 예전에 하랑고무라고 화랑고무. 지금도 있어요. 하랑고무라고 어. 전보 지우개. 전보 지우개 맞아요. 전보 지우개가 네, 최강이에요. 맞아요. 예. 아시는구나. 네, 하랑고무는 아직도 지우개를 만들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알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이요. 네. 지우개 가격이 꽤 합니다 요새. 음. 세계적인 문구 업체인 파버카스텔, 스테들러 같은 곳에서도 지우개를 만들고 생산을 하고 팔거든요. 또 각종 캐릭터가 들어간 지우개가 많이 나와요. 캐릭터가 들어간 지우개는 캐릭터 라이센스 비용이 지우개에 포함되죠. 아, 그리고 또 투명 지우개. 투명 지우개 아세요? 투명 지우개 좀 모르겠습니다. 보통 지우개들이 흰색이나 뭐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투명해요. 속이 비쳐요. 이게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건데, 일본의 시드사라는, 여기도 이제 지우개 전문 업체인데 여기 네. 개발한 이유가, 우리가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다 보면 안 지워도 될 글자나 안 지워도 되는 선을 지울 때가 있어요. 보이지가 안 않으니까. 보이니까. 네. 아, 근데 투명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투명 지우개 등 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지우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우개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싸고 아무리 예쁜 지우개라도 연필이 깨끗하게 안 지워지면 그거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지우개, 좀 더 예쁜 지우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점점 지우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연령대에서 지우개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줄고 있는데 매출은 거꾸로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아, 바로 그런 그러면 점이 시장 규모는 당연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수요자는 좀 주는 것 같은데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우개 가격 상승에서도 네. 중요한 원인이 있었었군요. 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산업이에요. 아, 진짜 그래 보여요. 네. 자, 그런 지우개. 그럼 도대체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무 소재의 지우개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거는 1770년 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연필 자국이나 뭐 흑연 같은 자국들을 지우려면 빵을 이용했어요. 빵을 지우개처럼 썼거든요. 예전 뭐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빵 가지고 이제 화가들이 지우개처럼 이렇게 목탄을 지우고 이런 장면들이 흔히 묘사되는데 네. 1770년에 이 산소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화학자인 조셉 프리스톨리라는 사람이 예.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물질. 그러니까 이때는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예. 이게 남미 쪽에서 들어왔는데 콜럼버스가 유럽에 처음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탄성도 있고 뭔가 쓸만한 물건 같은데 딱히 어디다 또 쓰지? 쓸 데가 없어요. 아. 열에도 잘 녹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화학자들이 이 고무에 대해서 그 당시엔 이름이 없었죠. 고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조셉 프리스틀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이 물질이 연필의 흑연을 지우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쓰여진 연필 자국을 지우는데 가장 적당한 물질이다라는 기록을 남긴 게 지우개의 시작이에요. 아, 그렇군요. 고무를 즉 영국식 영어로 말할 때 문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러버라고 하거든요. 예. 고무가 러버가 된 이유가 이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연필 자국을 문질러서 지운다는 뜻 때문에 영국식 영어 뜻의 이 러버가 탄생했고,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레이저라고 합니다. 예, 지우개를 네. 이레이저라고 예, 그러죠. 근데 미국 문점에서 러버 찾으면 큰일 납니다. 못 알아듣는군요. 러버는 딴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 예, 예.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1770년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공학자인 에드워드 나이르는 사람이 하루는 이제 자신이 이제 공학자니까 설계도를 여러 개 그리잖아요. 이 설계도를 그리다가 좀 수정하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수정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본인도 역시 빵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왔는데 네. 집중해서 나온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빵을 잡는다는 게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고무 덩어리를 잡은 거예요. 그 고무 덩어리를 문질렀어요. 이거 빵 아니네 했는데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빵보다 훨씬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나이런이 이 생고무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판매했어요. 빵보다 훨씬 더 잘 지워집니다. 이게 세상에 판매된 고무 지우개의 시초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지우개는 생고무로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럼 뭘로 만드나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 지우개입니다. 음. 1958년에 일본의 지우개 전문 회사, 아까 그 투명 지우개를 만들었다는 회사 시드라는 회사가 폴리염화 비닐 PVC를 소재로 지우개를 처음 만든 이후에 대부분의 지우개 회사들은 플라스틱 지우개를 생산을 했죠. 네. 그러면 일본 회사가 플라스틱 지우개를 만든 뒤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지우개는 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경우가 되고 조금 더 비싼 거는 난 PVC, 그래서 이제 PVC가 없는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들도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원래 저희가 플라스틱 그러면 딱딱한 용기 만드는데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지우개 이게 어떻게 말랑말랑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비닐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 비닐도 플라스틱 계열이잖아요. 그렇네요. 플라스틱 백이라고 예. 하죠, 영어로. 근데 플라스틱인데 저도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소제가 필요한데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비닐 아까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비닐이 독성과 환경 호르몬 문제 때문에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비닐 같은 경우는 해롭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뭐 자주 만지거나 예. 입에 넣고 씹거나 하진 않죠. 예. 근데 지우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지우개는 아이들이 입에 넣어본 적도 많아요. 뭐 자주 뭐 글씨를 지우려면 네. 수정을 하려면 손으로 직접 접촉해서 오랫동안 문질러야 되고 네. 또 그 아이들이 입에 넣거나 말씀하신 대로 잘근잘근 씹어보기도 하고 네, 그런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환경 호르몬 물질이 체내에 흡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남 PVC, PVC가 재질이 없는 것들, 네. 그리고 프리 PVC 이런 이름의 지우개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우개도 성분 따져보면서 사야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네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예. 이 꽃무늬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 아시죠? 알죠. 옛날에 자주 썼죠. 예,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는 연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잘 보이지 않고 또 만들지 않아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사라진 연필 문구점 중에. 가보면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90년대에 미국에서 지우개 달린 연필 보고 와 반가워했거든요. 어릴 때 쓰던 연필이다. 예. 반가워했는데 미국엔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 없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90년대에. 그렇네요. 이게 없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 문제 때문이에요. 아이들 건강 문제. 아이들이 걸핏하면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를 입으로 잘근잘근 깨무는 연필 끝 깨무는 습관 갖고 계신 어른들도 있어요.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네. 어렸을 때 지우개 많이 입에 넣어봤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지우개거든요. 연필 뒤에 달린 네. 거.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 지우개도 PVC와 프탈레이트계 유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에 해로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시 문공부라고 했죠. 네. 문공부에서 전국의 모든 연필 공장에 앞으로는 연필에 지우개 붙이지 마. 지우개 달린 연필 생산하지 마.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문화연필, 동아연필 같은 추억의 연필 회사들이 다 이 지우개에 달린 연필을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견 합리적인 규제 같아 보이네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근데 지우개는 또 규제를 안 했다는 거. 이게 왜 이런 모순이 나왔을까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이 연필 뒤에 달린 건 씹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것만 규제한 건가? 네. 근데 왜 그랬는지를 한국농정신문에 예. 서 제가 찾았는데 예. 농정신문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예. 뭐라고 써 있어요? 한국농정신문에 당시 문화연필의 공장장이 있던 도욱한 씨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인터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자제들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 딸의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해서 점점점. 이게 진짜 써 있으면 이렇게? 공장장인 도욱한 씨, 문화연필 공장장인 도욱한 씨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좀 어쨌든 이때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우개에 달린 연필이 사라지고 연필 따로, 지우개 따로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 옛날 신문 기사 보면요. 지금 해석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문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야, 이걸 또 어떻게 찾아오셨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개 히스토리는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 지우개 요즘은 뒤에 이렇게 지우개가 달려 있는 형태보다는 네. 그 뒤에 이제는 우리 패드에 쓰는 이 네. 뭐라 할까요? 펜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네. 그 스마트 펜 같은 게 네. 달려 있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지우개 시장도 이제 미래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상황인데 2030년까지 지우개 성장 계속 성장하는 겁니까? 성장한다고 글로벌 리서치 업체들은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패드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PC 이런 것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많이 학습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연필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볼펜보다도 연필 많이 써요. 왜? 수정이 용이하니까. 그렇네. 수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지우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연필의 짝꿍은 지우개다. 그래서 연필이 수요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지우개도 그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지우개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밝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최초로 지우개를 만든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보 지우개로 유명한 하랑고무인데 네. 이 하랑고무 같은 경우에 한때는 지우개를 중국에 15억 개를 팔았어요. 15억 중국 개요? 인구보다 더 많은 15억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 지우개가 2010년대 초반까지는 명품 지우개라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네. 중국의 미술학도들은 다 전보 지우개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산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제임스 워드가 쓴 문부의 모험이라는 책 보면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이제 미국의 저명한 출판 기획자인 존 브룩만이 세계 석학들에게 지난 2000년간 인류가 발명한 것들 중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때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미디어 이론가이자 과학자가 지우개라고 답합니다. 지우개가 없었다면 인류의 발전도 없었다. 지우지 못했을 테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지우개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지우개가 아직은 평범하다는 거예요. 파버카스텔이나 스테들러 같은 세계적인 문구 업체의 성공 비결은 네. 평범한 것을 남들보다 더 비범하게 더 잘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평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그런 지우개를 만들 수 있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지우개를 고집하고 세계로 우리 지우개를 수출하려고 노력한 지우개 전문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업체들이 이런 명품 업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개에도 이런 세상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이종문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 코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키워드로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이 코너를 책임져 줄 두 분 중에서 먼저 만나보실 분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송경제 진행 맡고 나서 사실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맡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맨날 그 청취하면서 목소리만 들었던 이 쟁쟁한 그 출연진들을 직접 얼굴 볼 수 있다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또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분이십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가져오신 키워드는 뭔가요? 예, 학생 식당입니다. 학생 식당? 예, 야,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이 막 나죠. 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줄여서 이거를 학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주로 학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키워드를 가져온 이유가 요즘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없잖아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밥값도 많이 올라서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러운데 특히 학식은 대학생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한테 꼭 소중한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굉장히 찬바람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져서인데 식단도 부실해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학식이라는 키워드로 요즘 물가,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야, 학식마저 이 그 경기 한파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학식은 요즘 정말 어떤 상황입니까? 그 메뉴를 줄이고 예. 문을 닫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문을 아예 닫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식에 문을 닫으면 학생들은 어디서 먹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닫은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일부 메뉴를 줄이거나 아침 식사 같이 조금 수요가 적은 특히 그리고 또 수지가 많이 맞지 않는 메뉴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워낙 식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중단을 고민하는 곳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 기숙사에서도 이제 이런 학식 운영을 하는데 네. 보통 한 3-4천 원 정도 메뉴가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 가격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왔는데 이 아침 식사 제공하는 걸 중단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7, 8년 전부터 대학들이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많이 제공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복병을 만나면서 우후죽순 문 닫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든든한 한 끼가 돼 왔는데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결국 요즘 학식 관련한 업체들이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 듣고 보니까 물가 때문인 거네요. 맞습니다. 우선 식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라는 곳에서 작년 말 그 기준 식품 물가 상승률을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음식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밀가루가 38% 올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38%면 1,000원 하던 게 1,400원이 된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식용유도 31%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요리를 해가지고 자취를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체감이 되더라고요.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이제는 기초적인 식재료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외에도 뭐 야채, 고기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확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오는 거죠. 사실 저도 점심 먹을 때면 확실히 느껴요.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냉면 하나 시켰는데 갑자기 영수증에 그 금액이 떠서 저 고기 안 먹었는데요. 얘기할 뻔했어요. 뭐 하나 사이드를 시킨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자, 그러면 결국 학식 문을 닫지 않으려면 지금은 가격을 올리는 형태로 대응하나요? 어떻습니까? 문을 닫지 않으려면 결국 선택지가 가격을 올리는 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데 또 그래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걸 문을 닫는 것보다는 가격이라도 올려서 운영을 하자 이거죠.
지난해 말에 이미 2학기에 올린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려대의 경우 5,000원이던 학식이 1,000원 올라서 6,000원이 됐다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대도 가격을 올려서 7,000원까지 올렸다고 해요. 7,000원이면 이거 학시가 아닌데. 그렇죠. 7,000원이면 조금 저렴한 예. 주변 그 식당 같은 곳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학교에서는 이럴 거면 나가서 먹지 않겠냐. 빵을 사 먹고 만다. 이런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학식이 뭐 가격을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버티고 버텨도 이 가격대까지 올리지 않으면 아. 버티기 쉽지 않다. 그 말인 거죠. 학생들은 반발을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는 걸 버틸 수 없으니까 이런 가격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아마 가격을 이렇게 올린 그 업체 관계자분들도 아마 적자 경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럼 고민이 진짜 많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닫을 수도 없고 그렇다 가격을 올리면 학생들이 반발하고 이 너무 가격이 올리면 또 오는 학생이 줄어서 운영이 또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짜낸 결과 중에 하나가 요즘 식품업계 용어 중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전 잘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줄어들다랑 인플레이션을 붙인 말인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똑같이 유지하지만 내용물을 빼는 겁니다. 아. 뭐 예를 들면 과자 10개 넣어주던 걸 7개만 넣어주는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손님들의 반발을 줄이는 건데 똑같은 현상이 학식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조금 내용물을 줄이거나 재료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부 학식당에서는 메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료를 더 싼 걸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예. 들면은 적상추라는 조금 비싼 재료를 쓰던 걸 예. 양배추로 바꾸던지 이게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을 좀 줄이는 거죠. 배식량을.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녁 때 술 한잔 할 때 많잖아요. 네. 저도 학교 식당에서 즐겨 먹었던 메뉴 중에 하나가 해물라면인데 네. 해물라면 시켰는데 메뉴 식재료 줄이겠다고 해물이 안 들어가면 되게 화날 것 같은데. 굉장히 섭섭하죠 또. 그런데도 하여튼 이 전략을 일단은 하고 있다. 예. 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인건비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학생 식당에서 밀키트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밀키트. 반조리 식품이죠. 그대로 조리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 좀 황당한 게 사실 식당이라는 게 밥 먹으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밀키트를 사서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니까 거기서 조리를 학생들이 해 먹도록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운영 중인 곳을 보니까 그러니까 식당 메뉴보다는 한 1-2천 원 저렴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더라도 싼 가격에 먹도록 한다는 자구책인 겁니다. 네. 나름대로 학식이라는 어떤 값싼 한 끼 이걸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자구 노력도 정말 뭐 처절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학식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야, 학식도 이 상황인데 일반 식당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직장인들도 그런 부담 만만치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대학생들은 조금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학교가 노력을 하는 면이 있는데 직장인들은 가차 없죠. 그렇죠.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명동에 좋아하는 교자집이 있거든요. 아, 저도 압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예. 근데 거기서 칼국수를 자주 먹는데 요즘같이 추우니까. 예. 근데 항상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가면 남는다는 마음으로 시켰는데 네. 이번에 그게 10,000원이 됐더라고요. 아, 올랐구나. 예. 뭔가 칼국수가 10,000원이 된다는 게 맛집이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냉면집처럼 한두 곳이 아니죠. 오래 다닌 식당이 있다는 곳이 있으면 모든 직장인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요즘 밥 먹기 무섭다. 맞아요. 예. 이게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8개 외식 메뉴를 조사해 봤는데 주로 외식 가격 메뉴가 14% 정도 올랐다. 많이 올랐네요. 그 진짜. 10,000원짜리였던 게 11,400원이 됐다는 거죠. 예, 통상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배로 올랐는데요. 훨씬 올랐습니다. 예. 자, 갑자기 통계를 뭐 좀 찾아보셨다니까 제가 좋아하는 메뉴 하나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짜장면은 요즘 어떻습니까? 짜장면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잖아요. 예. 이게 작년 연초에 평균 가격이 한 5,700원 정도였다고 해요. 예. 저렴한 곳까지 합치고 이렇게 평균을 낸 건데 작년 말에 한 해 사이에 6,500원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피하지를 못했네요. 굉장히 예. 많이 오른 거죠. 평균이니까. 예.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오른 곳이 많았다는 거고 또 간단한 식사거리로 인기인 김밥은 2,700원에서 3,100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밥 한 줄에 이제는 3,000원이 기본인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점심 먹으러 둘이 나가면 3-4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밥 먹기가 정말 무서운 거죠. 예, 그럼 직장인들도 이렇게 점심 한 끼 나가서 먹기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직장인들의 학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구내식당 이게 또 요즘 뭐 더 그런 붐업을 이루고 그러진 않나요? 요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구내식당을 와서 먹겠다. 예, 그런 움직임이 많다고 해요. 나가면 다 돈이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학식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도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전국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이 18,300곳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게 2019년에 비해서 3,300곳이 줄어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10% 이상 줄어든 건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2019년이면 코로나 직전이죠.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오는 사람이 줄어서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생겼는데 네, 문제는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 그런데도 다시 열 업무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봤을 때 구내식당 운영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을 수 없다는 거죠. 학식이랑 마찬가지인 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해주던 이 식당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그래서 상암동 근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다 보면요, 주변의 테이블에서 이런 소리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방송국 구내식당이 맛있대. 예, 그러면서 그쪽 가서 우리도 먹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의견 교환하는 걸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대화를 들었을 때 느낌이 단순히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렴하다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그 진짜 구내식당도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 구내식당마저도 문 닫는 곳들이 많다라고 하니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경찰서 중에 유명한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네, 네. 주민들도 와서 먹기도 하는데 어딘가요? 그 강남 쪽에 좀 하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맛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그런 데로도 주민들이 오고 있다. 그런 네.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손경제가 이제 돈이 되는 경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리스트업해서 드려야 되나? 그런 걸 한번 좀 맛집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예, 하네요. 진짜 값싸고 좋은 데를 찾아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먹기도 부담스럽고 구내식당도 자꾸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직장인들은 요즘 어디서 도대체 점심을 먹나요? 주로 일단 사내 카페 같은 데나 편의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편의점이요. 네. 원래는 직장인들이 밥이라도 밖에서 먹어야지 하면서 빨리 회사 밖을 나가잖아요. 네. 근데 사내 카페테리아나 이런 편의점 같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요즘 무료로 하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사내 복지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곳을 열심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대한 회사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또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계 통계에 따르면은 아침 시간에 빵이나 샌드위치 매출이 편의점에서 한 20%가량 늘었다고 해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엄청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편의점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직장인들이 사내복지나 법인카드로 이용한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즉 또 기업들은 고충이 요즘 밥값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식대 비용이 더 늘어나긴 한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저렴한 거 찾아다니는 것도 뭐 정도 것이지 매일 편의점 아니면 뭐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만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불리 맛있게 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 이제 없는 겁니까? 이게 물가를 잡는 거면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일단 직장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이 그나마 있는 게 네. 올해부터 그 임금 명세표 받아보면 식비 1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을 텐데 네. 이게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 나라에서 뭐 식비를 주는 건 아니지만 월급에서 이만큼을 식비로 인정을 해주면 이건 비용으로 봐서 세금을 물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세금을 좀 안 낼 수 있다. 그나마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식비를 현실화한 겁니다. 네. 저도 항목에서 그런 뭐 변화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식비를 조금이라도 보존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방법은 없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물가 잡혀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맛있게 먹었던 것들 배불리도 먹고 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자, 오늘 키워드가 학식이었는데요. 이대로 올랐다가는 부실하거나 문 닫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업체들 상황은 또 어떤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업체들 같은 이런 학식 업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직장인처럼 뭐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할 방법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소득이 낮고 아무래도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지로 이미 도입된 제도 중에 하나가 네. 2015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1,000원 아침이란 걸 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학생이랑 정부가 1,000원씩 부담을 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고 예.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제도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요즘 같은 분위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까지는 1,000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 아침을 굶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구내식당 말고, 그러니까 학식 말고는 아침이나 끼니를 때우기 막막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더 잘 적용돼서 학식 그 회사가 문 닫는 일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공부할 때도 먹고 해야 되거든요. 예, 밥심으로 해야죠 공부도. 맞습니다. 자, 오늘 2부 코너 또 꽉 채워주신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곡은 터보의 회상입니다. 앞으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가 돼주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지우개, 학식, 옛날 추억 어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옛날 회상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